안녕하세요. 형법 7번째 시간입니다. 비가 한번 쫙 오니까 기분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시 공부의 특징을 아주 잘 정의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자, 고시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럼 하나만하다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란 거죠.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우는 방법이 뭔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고시 공부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항아리가 있습니다. 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채워지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어쨌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됩니다. 이 채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빠져나가는 양보다 들이부는 양이 많으면, 자, 일부 빠져나가겠지만 언제가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 가서 시험 보면은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고시 공부의 비결. 집중적인 공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집중적인 공부. 자, 보통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1차는 한 달, 2차는 석 달, 이런 얘기 합니다. 자, 1차 시험이 한 달만 해도 된다, 이런 말일까요? 절대 아니죠. 2차는 석 달만 해도 된다. 이게 이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 당락을 좌우하는 공부는 1차 시험의 경우는 마지막 한 달이 좌우하고 2차는 석 달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달 어떻게 해야 되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빨리 반복하는 겁니다. 많은 양. 자,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항상 시험 당일날은 생각하라. 자, 현재 내가 공부하는 내용, 내가 읽는 요 책의 내용이 시험날 생각이 날까? 자, 그 점 항상 반문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는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대한 자료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계속 어딘가에가 옮겨 적어 놓아야 된다 그랬죠. 정리해 놓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잘 틀리는 거, 자, 약점 부분을 빨리빨리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은 분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왜 분량을 줄여야 되느냐? 마지막에 빨리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죠. 자, 분량을 늘려놓으면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반복을 못하면 암기가 잘 안 되고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 공부라는 것은 결국 분량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분량이 적은 자를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분량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해야만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언더라인. 왜 언더라인 하는 거죠?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만 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줄을 치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을 그렇게 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치지 않고, 무슨 과시용으로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언더라인을.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티 같은 걸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그냥 빨간색으로 쫙쫙 쳐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너 공부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런 어떤 그 과시형.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줄을 치면 뭡니까? 중요한 거 안 한 거 구별을 안 해놓은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언더라인 한다든가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 전부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반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항상 시험 당일날을 생각하고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얼마나 내가 이거를 빨리 여러 번 반복하느냐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도 오답노트 얘기가 나서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광고가 아니고 기사로 하나 나왔는데, 오답노트 작성용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오답노트를 만든다는 거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요즘 문제가 얼마나 깁니까? 그거 다 옮겨 적고 하려면 진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걸 이제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가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싹 읽어낸다고 합니다. 읽어내가지고 그걸 딱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런 장치가 나왔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약한 것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한 거 아주 요령 있게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범죄는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자,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 제일 첫 단계가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의 관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통들은 인식 근거설의 입장이죠. 자,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자, 왜 구성요건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왜 입법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성요건을 만들어냈을까요? 위법하기 때문이죠. 위법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걸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전부 100% 위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살인을 예로 들었는데, 적병을 사살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사형집행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지만 이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위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을 추정할 뿐이지 단정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자, 위법성 심사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위법성을 확정한다 그랬죠? 추정된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확인을 통해서 위법성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위법하다고 확정을 짓고, 자, 그 다음에 책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법성 판단을 우리는 보통 적극적 판단이 아니라 소극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위법성 요소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위법성을 부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이의 존재를 검토함으로써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자, 무엇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봤습니까? 위법성 조각 사이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 등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도 구성요건 요소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당방위도 구성요건 요소인데, 자, 구성요건 요소이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건 요소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점에서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즉 정당방위라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가 존재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의 주장이 됩니다. 이게 통도가 다른 거죠. 자, 통도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일단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될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체계를 3단계로 파악하지 않고 2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결과방가적 행위방가시의 문제인데, 이건 별 내용이 아니었죠. 이건 이제 그 불법의 본질이 행위에 있다고 볼 것이냐, 결과에 있다고 볼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체계론하고 또 그다음에 형법의 기본적 성격하고 또 범죄의 본질하고 또 형법의 기능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나 신고전적 범죄 체계, 또 그다음에 형법을 객관적인 평가 규범으로 파악하는 입장, 또 그다음에 범죄의 본질이 법익에 침해에 있다는 입장, 또 형법의 기능이 법익 보호에 있다는 입장, 전부 어떤 입장들입니까? 범죄의 외부적 측면, 결과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불법의 본질도 역시 결과 반가치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이제 또 이제 행위 반가치론인데, 이거는 범죄 체계론상으로는 목적적 범죄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운데 의사 결정 규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또 형법의 기능 가운데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즉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가 중요하다. 또 불법의 본질도 의사에 기초한 행위에 있다는 이런 행위 반가치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과 반가치를 불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추방해서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이론적 주관적 인적 불법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합일태적 범죄 체계 하에서는 어떻게 불법을 파악합니까? 자, 합일태적 범죄 체계가 어떤 체계와 어떤 체계의 합일태였죠? 신고전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의 결합 형태였죠. 그래서 신고전적 범죄 체계의 결과 방가치론 받아들이고, 자, 목적적 범죄 체계의 행위 방가치론 받아들인 거죠. 이게 뭐죠? 이원적이죠. 그래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고, 자, 행위 방가치와 결과 방가치는 대등한 지위에 있다. 자, 병존하는 불법의 요소다라는 것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부작위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동칠성에서, 보증인 의무의 지위 같은 것을 공부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 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무엇인가? 자, 만약에 출제자가 부작위범에 대해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면 무엇을 출제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형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형법은 규범이죠. 자, 규범이라는 소리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형법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고 했죠? 대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금지 규범이라고 불렀어요. 하지 마. 자, 근데 때로는 뭘 하라고 요구하고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요구 규범 또는 명령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금지 규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자, 금지 규범을 위반한 거죠. 자, 이걸 무슨 범죄라고 불렀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했다. 이걸 자귀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명령 규범은 하라고 말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자, 위반했어요. 자,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게 바로 부작위범이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는 이 부작위범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령규범을 뒤집어 말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받는 국민에게 뭐가 생기죠?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 즉 자기 의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규범은 자기 의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결국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령규범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부작위를 했고 이 부작위를 통해서 어떤 법익 침해적 결과를 이야기했을지라도 자기 의무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수영 선수 얘기했죠. 그래서 수영 선수 부작위를 했고 아이를 죽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명령규범 없고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공부해 줄 겁니다. 근데 부작위범 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진정 부작위범이고, 자, 두 번째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는 전부 부작위범이면 틀림이 없어요. 부작위범입니다. 근데 왜 하나는 진정이고 왜 하나는 부진정입니까? 자, 이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하죠? 조문 자체가 부작위에 의해서 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을 하지 않는 자, 이런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문 자체가 부작위로 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가 부작위로 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걸 부작위를 통해서 실현하는 범죄, 이것을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간단히 줘서 뭐라고 말했죠?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이 조금 이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임에도 불구하고, 자,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지 않고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범의 구성 요건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문이 무엇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자.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해운대 사건을 공부했을 겁니다. 뭡니까? 아버지는 뭘 했죠? 아이를 구하지 않았죠. 자, 구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이를 살해한다는 살인죄라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말 그대로 뭘 함으로써 실현하는 겁니다. 즉,
자, 뭘 함으로써 실현하게 되어 있지, 하지 않음으로써 실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는 부작위를 가지고 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죄형법정지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죄형법정지가 뭡니까? 무엇이 범죄인가를 성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자는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을 사람을 살해한이라고 함으로써 자기에 의해서 범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고 부작위에 의해서 범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논점이 뭐죠? 동치성이라는 요소입니다. 동치성. 자,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용은 부작이에요.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부작위가 자기와 같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이 부작위가 자기와 마찬가지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동치성이라고 불렀죠. 자, 부작위를 자기와 같은 위치에 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성이 인정돼야만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동치성의 요소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째가 그 행위 측면에서는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이라는 겁니다. 자, 행위정의 동가시성. 그다음에 결과 측면에서는 무엇이었죠? 보증인 지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증인 지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증인 의무, 즉 자기 의무였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행위정의 동가시성보다도 이 보증인 지위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잠시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 동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보증인 지위가 중요한데 이 보증인 지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자기 의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보증인지 인정되고 동치성 인정되고 그래야만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초점은 자기 의무 쪽으로 좁혀지고 말았어요. 자, 이게 있어야 동치성 인정되는 겁니다. 저게 없다면 동치성 인정되지 않고, 자, 동치성 인정되지 않다면 이 부작위에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부진정 부작위 보면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 이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자,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자기 의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나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어떤 의무가 들어있습니까? 자, 살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살인을 금지하는 소리는 이 금지 규범 속에는 어떤 의무가 들어있습니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들어있는 거죠. 즉, 이 금지 규범 속에는 무엇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시 보세요. 이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자,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작위의 범위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 보면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고, 근데 자기 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는 들어있지만 자기 의무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여기서 문제되는 거죠. 자, 조문에 나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이 그 부작위 의무 쪽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작위범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꺼내서 출제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동치성, 또 좁히면 자기 의무입니다. 자, 왜 그게 조문이 없으니까? 자, 조문이 없으니까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보증인 지위와 또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위법성 요소설이 있었고 구성요건 요소설이 있었고 또 이부설이 있었는데 우리 위법성 요소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자, 보증인 지위와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지 않고 위법성 요소로 봄으로써 이 보증인 지위나 자기 의무 없는 자의 부자기까지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함으로써 구성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 지위와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이동을 시킨 것이 구성요건 요소설입니다. 근데 구성요건 요소설은 또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착오의 경우를 일관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서는 뭐냐?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로 보고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시키고, 자,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금지 착오의 효과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착오의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분설의 학설이고 현재 다수설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보증인지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뭘 보는 거죠? 부자기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기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부자기범 가운데 진정 부자기범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조문 속에 자기 의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 부자기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퇴거불응죄입니다. 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자,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 말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퇴거 요구에 응해야 될 자기 의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부자기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자기범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속에 이미 자기 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 부자기범의 경우는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계에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고, 자, 이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부자기 의무는 들어있지만 자기 의무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부진정 부자기범도 부자기범이고, 부자기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조문에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즉 무엇을 근거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이게 학설상으로 해석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학설을 봅시다. 형식설, 기능설, 결합설이 있습니다. 형식설은 그 보증인 지위나 의무를 그 실질적 내용보다 형식적인 발생 근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법령입니다. 자, 법령상의 자기 의무. 두 번째가 계약이고, 세 번째가 선행행위고, 네 번째가 조리입니다. 그래서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 요걸 근거로 해서 자기 의무를 인정하자는 게 형식설입니다. 그리고 기능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형식적 기준보다도 실질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 의무를 검토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설은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로 나눕니다.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로 나눕니다. 오늘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해운대 사건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보호 의무일까요? 안전 의무일까요? 보호 의무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아이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자, 아버지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자, 아이의 생명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즉 법익 보호 의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 민법상 친권자의 부양 의무,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해서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라는 자기 의무를 아버지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여기서는 보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 의무는 또 뭐냐?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개를 한 마리 기릅니다. 자, 개는 뭐 보통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라 도사경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개였습니다. 가끔은 사고가 나죠. 개가 뭐 아이를 물어뜯어서 죽겠다든가, 행인을 물어서 뭐 상처를 입었다든가,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 주인 갑에게는 이 개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이 개는 뭐냐? 위험 발생의 원인이죠. 그걸 이제 위험 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발생의 원인인 개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개 주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 의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 의무는 별게 아니라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뭐 쇠사슬로 묶어두거나 뭐 창살에 가두거나 문 단속을 잘하거나 이같이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 이것을 안전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다르죠. 가운데 들어가는 게 법익인 게 보호 의무고, 법익이 아니라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안전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예요. 실제로 이와 같이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로 자기 의무를 나누자는 게 기능설의 입장입니다. 결합설이 있는데 이 결합설은 형식설과 기능설을 결합시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형식설은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설, 이 기능설은 너무 실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나치게 또 자기임의 발생의 범위가 넓어질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 관계로도 파악을 하자는 것이 결합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설이 현재 우리 다설의 태도가 됩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비판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좀 보세요. 자, 생각건데 형식설을 철저히 하면 그 형식적 기준의 의무요, 보증인 지임이 의무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자, 형식설은 상반된 비판을 받습니다. 즉 자기임의 인정 범위가 이와 같이 좁아진다는 비판도 받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형식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그 주장의 내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상반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면, 자, 이 형식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처음에는 자기임의 발생 근거를 세 가지로만 제한했습니다. 그게 뭐냐? 법령, 계약, 선행이죠. 자, 법령, 계약, 선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다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좁다. 자, 사회상규라든가, 뭐, 조리라든가, 또 시인의 직상의 보호 의무를, 자기 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의 발생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자, 형식설 내부에서 그럼 좀 넓히자 하는 견해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뭘 추가했습니까? 조리란 걸 추가한 거죠. 근데 조리란 것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자,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도리어 어떤 비판을 받게 된 겁니까? 너무 넓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너무 넓어진다. 뭐 사회상규, 신의치, 뭐 조리, 이게 너무 좀 막연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리라는 것을 자기임의 발생 근거로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너무 넓어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 될까요? 기능설에 의해서 제한해야죠. 실질적 관점으로 제한을 해야죠. 그래서 형식적 근거만으로 자기임으로 인정해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가 인정될 때 자기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통설인 결합설의 태도가 됩니다. 자, 근데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자, 그 아래 우리가 어제 읽었던 판례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래에서 셋째 줄 제일 후단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령,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이죠. 이 법률행위는 계약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 계약. 세 번째가 선행행위. 자, 네 번째가 신의 성세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 뭡니까?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가 자기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저 판례는 이런 형식설을 죄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갑이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개업하고 있었는데, 어느 밤 12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을에 있는 좀 안면이 있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를 움켜쥐고 막 울고 있는데,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밤 12시 잠자는데 왕진 와달라는 부탁이에요. 일단 의사도 사람이니까 일단 짜증부터 나겠죠? 귀찮겠죠? 그래서 일단 의사로서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로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그냥 단순한 배탈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먹은 게 좀 잘못돼가지고 단순한 배탈 정도입니다. 이 단순한 배탈 가지고 의사가 뭐 왕진 간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 내일 아침에 일찍 병원을 찾아오시고 뭐 지금은 뭐 진짜 뭐 집에는 활명수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왕진을 안 갔어요. 자, 왕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밤중에 그 아이가 사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아주머니는 누구한테 화살을 돌릴까요?
의사한테 화살을 돌리죠. 자, 의사는 의료법상 어떤 그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왕진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진을 하지 않았다. 부작이죠. 그렇죠? 부작위를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 물론 살인의 고의는 없었겠죠. 근데 의사로서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가능한 겁니다. 이게 들고 걸고 넘어지겠죠, 되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의사 행동은 부작입니다. 자, 왕진을 하지 않았어요. 부작위를 했는데, 이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자, 의사한테, 아이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었다면, 자, 자기 의무가 있었다면, 일단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 치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의무가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약서를 봤어요. 형식설에 따르면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의료법이 있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의사가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은 뭡니까? 진료 요구에 응해야 될 자기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설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부작위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업무상과실 치사죄로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설, 자, 기능설에 따르면 이제 자기만 인정될 것인가를 따져봅시다. 자, 실질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의사와 그 배가 아픈 아이의 관계인데, 이건 보호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 의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호 의무죠. 의사가 환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고, 이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기능설은 실질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법이 있다고 무조건 자기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의사가 그 아이에 대한 보호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자기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능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자, 어떤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죠. 뭐냐? 그 환자를 의사가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을 때입니다. 자,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다. 또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의사에 의한 치료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단순히 뭐 왕진 요청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환자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한 왕진 요청만 가지고는 이 의사가 자신의 환자로 그 아이를 인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실질적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보호 의무란 자기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자기 의무가 없다. 그럼 아무리 부작위 할지라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결합설에 따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합설은 형식설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만 되고 기능설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인정돼야만 자기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결합설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형식설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만 기능설에 따르면 보호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죠. 그럼 결합설은 자기 의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아무리 부작위 했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던 그 학설의 차이점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결합설이 우리 다수설인데 이 결합설은 뭐냐? 두 가지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설에 의한 근거를 요구하고 또 실질설, 기능설에 의한 근거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소술 내용을 잘 보세요. 자, 143페이지에 4번 항목에서 보증인 지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항목이 형식적 분류고, 자,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그 실질적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적 분류는 뭐고, 실질적 분류는 뭡니까? 형식적 분류는 형식설에 의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실질적 분류는 기능설, 즉 실질설에 의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이란 걸 알 수 있죠? 결합설이란 걸 알 수 있죠. 결합설. 만약에 우리가 형식설을 취했다면 그 두 번째 항목인 실질적 분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형식설인데 뭐 다른 실질적인 것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설이 결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형식적으로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입장에 의해서 모두 자기 의무가 인정되어야만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보증인지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다설인 결합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분류 또 세부적인 목차를 보세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법령, 두 번째가 계약, 세 번째가 선행위, 네 번째가 조리. 형식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차가. 첫째가 보호 의무고, 두 번째가 안전 의무죠. 기능설, 실질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에 대한 결합설의 입장에서 이런 목차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결국. 자, 부작위범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부작위범에서는 진정 부작위범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범이 문제되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자기 의무가 조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형식적으로 말하면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라고 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무의 유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증인지와 유형에서 형식적 분류에서 먼저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부터 보게 합시다. 자, 이 자기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죠. 자, 우리가 어제 해운대 사건을 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야 될 의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민법이었죠. 민법은 법령이죠. 그래서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가 민법 913조에 규정됐고, 야, 이걸 근거로 해서 아버지는 물에 빠진 그 꼬마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권자의 보호 의무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또 우리가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남편을 치료해주지 않은 처에 대해서 자, 우리 판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부작위 범위라면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남편을 치료해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해 줄까요? 역시 민법이란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그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민법 826조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처는 남편을 구해줘야 된다, 치료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보람의 병원 사건이나 그 해운대 사건을 기능설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보호 의무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 없어요? 있죠. 또 처가 남편에 대한 보호 의무 없으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설에 따라서 정의하면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한 자기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설에 따르면 좀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법령에 의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자, 실질적으로 분류하면 보호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결합설의 입장에서 자기 의무가 있다라도 부작위했을 때 죄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판례들은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 어려운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판결 요지 중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강론에 가면 대부분 다시 한번 다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도 좀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 자기 의무를 인정했구나, 이런 정도로, 그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형식적 분류에서 두 번째가 계약에 의한 자기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변한 회사원이 있는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노모가 이제 치매에 걸려 있고, 또 중풍을 맞아가지고, 거동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사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제 노모를 돌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을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와서 일당 얼마 받고 노모를 이제 잘 간병하도록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간병인이 갑이 출근했을 때는 와서 노모를 돌보는 척하다가 갑이 회사를 가버리면 자기도 나가요. 자기 나가고 하루 종일 노모를 방치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약도 제대로 안 먹이고 방치하고, 그래서 갑이 퇴근할 무렵에 와서 또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간병인은 그 노모를 간병하지 않았죠. 그렇죠. 안 왔단 말은 부작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부작위를 해서 노모의 상태가 악화됐다. 이때는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 간병에게 이 노모를 간병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계약이죠. 그렇죠. 그 아들하고 계약을 맺었죠. 하루에 얼마 받고 몇 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 노모를 돌봐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고, 이 자기 의무를 고의적으로 부작위함으로써 노모의 건강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이건 상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부작위한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약상의 자기 의무를 인정한 또 부정한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형식설에 의한 자기 의무가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무입니다. 자, 선행위, 앞서는 행위죠. 자, 앞선 행위. 그래서 앞선 행위를 통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자기의 앞선 행위를 통해서 야기된 위험 발생을 제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44페이지 판례 가문에서 그 두 번째 판례를 한번 볼까요? 요주 잠깐 봅시다. 폭약을 호소하는 자가 화찬에서 촛불을 켜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이를 발견하였다. 근데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 일이 화양열차 폭발 사건이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느 이제 밤에 심야에 다이나마이트를 가득 실은 열차가 화물 열차가 이리시에 이제 점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고 한 량이 아니죠. 뭐 한 10여 량이 연결되어 있고 전부 그 화차마다 다이나마이트가 가득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니까 이 운반하는 회사 측에서 이제 그 화차마다 경비원을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도난당하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지키도록 경비원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화약이다.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화약이 가득 쌓여 있는 화차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화약이라는 게 쉽게 터지는 건데 터지면 갑은 진짜 흔적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 갑이 이게 직업이니까 매일 화약 열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는 화약이 화약 같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 그냥 완전히 무슨 나무 상자밖에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 하다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그런 긴장에 노출되다 보면 이제 마비가 돼버리죠. 마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뭐 위험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진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생활을 제가 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 처음에는 사단장 당번병을 했어요. 사단장 당번병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뭐 옷 다리고 청소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구두 닦고 뭐 라면 끓이고 커피 타고 그런 거 뭐 잘할 줄 알고 저를 갖다 이제 당번병으로 탁 뽑아간 겁니다. 물론 처음엔 참 좋았어요. 당번병은 뭐 잠깐 훈련해서 열애되죠. 훈련 안 받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요. 남들은 막 힘들게 훈련 받을 때 나는 그저 커피나 끓이고 있으면 되고 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렵더군요. 훈련 받는 게 나아요. 아무 생각 없이 훈련 받는 게.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그 상관을 모신다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아닙니다. 일단 취침 시간이 없어요. 취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단장이 부르면 하면 예 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항상 할 때도 새우잠 자면서 언제 부를까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 한번 정말 마음 푹 놓고 자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 매일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 맞습니다. 그 뭐 군화에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얼룩이 하나 있다든가 그거 가지고 그냥 불려가서 진짜 또 때는 뚫겨 맞기도 하고 막 야단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군대 왔나 하면서 회의가 막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서웠는데 제가 그래서 참 그래 군대라는 게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데 20대 뭐 초반이었으니까 그 군대라는 흑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히 짝대기 2개 1등병이 그 참모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참모장이 원스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참모장이 그래 한번 사단장 당번병이 면담을 신청하니까 무시는 못하고 한번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딱 갔어요. 가가지고 왜 그러느냐? 너 무슨 뭐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하겠습니다. 사단장 당번병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못하겠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참모장이 빙긋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못하겠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됐죠. 하여튼 그래서, 솔직히 뭐, 맨날 뭐, 커피만 타다가 제대하고 나면은 뭐, 평생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왕 군복을 입었으니까 좀 군인다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래? 하더니 빙긋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귀여워서 웃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사단장은 정말 사단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모셔야 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돼. 그래 네 말대로 해주지. 하면서 저를 갖다 이제 최전방 철책선으로 이제
자, 군인다운 생활을 하도록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진짜 뭐, 지금이야 남북 관계가 굉장히 뭐 이렇게 완화됐지만, 굉장히 좀 날카로울 때였거든요. 날카로울 때였고, 진짜 가끔 뭐 또 사고도 벌어지고 뭐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야간에서 경계 근무를 쓸 때 수리탄 2개를 지급을 했고, 그걸 이제 차고 다녔습니다. 수리탄 2개를. 처음에 진짜 수리탄 2개를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어떻게 뭐 신경이 쓰여서 못 다니겠어요. 혹시 이게 여기 있다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안전핀이 툭 파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뻥 터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그냥 이거에 신경 써가지고 한 달 정도는 진짜 뭐 근무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수류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돌덩어리 하나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를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론이 있어서요. 그 내무반에서 이제 뭔가 이제 고칠이 있어가지고, 그 분대장 하나가 이제, 그 사병부, 야, 망치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망치를 좀 찾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늦게 가져왔어요. 근데 이 분대장이 어떻게 행동하냐. 갑자기 수류탄을 싹 뽑더니 수류탄으로 꽉꽉 못을 박는 겁니다. 수류탄을 쳐가지고. 폭탄으로 못을 박고요, 폭탄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완전히 폭탄을 돌로 보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극단적인 상황.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약 속에서 맨날 생활하다 보니까 화약이 화약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밤에 지루하죠. 혼자 이 화자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화약이 이제 나무 상자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침대처럼 딱 쌌습니다. 자, 화약 침대. 참 대단하죠? 또 거기다 이제 모포를 하나 딱 깔았습니다. 거기 누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 어둡죠? 그러니까 촛불을 하나 켜놨어요. 촛불을. 아주 분위기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잠을 잤는데, 자, 잠자는 도중에 이 촛불이 다 탔어요. 그래도 그 촌농이 이 나무 상자, 화약 나무 상자에 옮겨 붙어서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 화약이 다 터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차에 있는, 자, 여기는 화약뿐만 아니라 그 전 열차에 있는 화약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리시에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렸던 그런 사건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람, 자, 우리 대법원은 부작위를 인용했어요. 부작위. 자, 뭡니까? 그 화약상자에 불이 붙었다. 그럼 가백에는 경비원으로서 이 불을 꺼야 될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부작위했죠. 자, 부작위 함으로써 화약을 터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일럿자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죄명이 95년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거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를 인정했는데 우리 1995년도 형법이 개정되면서 폭발물 사용죄로 바뀌었습니다. 죄명이. 그래서 과거에는 파열죄였지만 현재는 폭발물 사용죄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법원이 부작위를 인정했다. 이건 새로운 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행위를 부작위로 본다면 반드시 무엇의 존재를 검토해야만 됩니까? 자기 의무의 존재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기 의무의 존재. 자, 무엇을 근거로 이 경비원이 이 상자에 붙은 불을 꺼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대법원은 선행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자, 어떠한 선행입니까? 실수로 불을 냈죠. 그래서 과실로 불을 냈죠. 그래서 과실로 불을 내므로써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자기가 야기한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불을 냈고 실수로 불을 내므로써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이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야기한 이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불을 꺼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꺼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껐죠. 부작위죠. 그래서 부작위를 통해서 화약을 터지겠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사용자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물론 선행 행위가 아니라 이건 사실 계약에 의한 자기 의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뭐 경비원이 뭐 화약에 대한 도난을 막을 의무가 있겠지만 어떤 화재로 인한 폭발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계약상의 자기 의무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직접적으로는 선행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를 또 하나 봅시다. 자, 위에 판례 연구에서 조카 살해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가?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삼촌이 조카를 살해했을까? 자, 봅시다.
그럼 조카인 을 10살이고 병 8살입니다. 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이들을 불러내어 미리 물색하여 둔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을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m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하지 않은 채 앞에 걸어가고 있던 병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빠져들여 익사하게 했다. 우선 병을 살해했는데 병에 대한 살인은 자기 범일까요? 부자기 범일까요? 소매를 잡아당기는 건 자귀죠. 자귀를 통해서 죽게 했으니까 병에 대한 살인은 자기 범이 됩니다. 따라서 병에 대한 살인은 자기 범이니까 병에 대한 자기 의미의 발생 근거를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부자기로 봐야만 자기 의미의 발생 근거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을이 빠졌어요. 그럼 을에 대한 범죄는 자기 범일까요? 부자기 범일까요? 자, 을이 빠졌는데 을도 갑이 밀어서 빠뜨린 겁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이 스스로 미끄러져서 빠졌어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미끄러져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을은 스스로 미끄러져서 빠졌고 병은 갑이 밀어서 빠졌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을에 대해서는 갑이 자기를 한 게 없죠. 그렇죠. 을이 스스로 빠졌으니까 자기한 게 없고, 다만 물에 빠진 조카를 구하지 않는 부자기를 통해서 을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살인죄는 부자기 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것은 자기 범이 되고 을에 대한 것은 부자기 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잘못으로 발을 헛디뎌서 빠진 것을 삼촌이 구하지 않았죠. 자, 구하지 않았다. 부자기다. 근데 이것을 부자기의 살인죄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부자기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갑이 물에 빠진 을을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판례가 뭐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 우리 학자들의 해석은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입니다. 자, 어떠한 선행행위로 인해서 이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일까요? 조카를 물에 빠지기 쉬운 그 위험한 장소에 저수지로 데려갔다는 자기 의무입니다. 어린 아이를 위험한 장소로 데려갔다는 선행이죠. 자,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 조카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위험한 장소로 데려갔다는 선행을 통해서 이 조카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했다면 자기가 야기한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를 부자기하고 이 부자기를 통해서 을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 성립을 판례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법적인 자기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법적인 자기 의무라는 것이 꼭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자기 의무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잠깐 봤지만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선행 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다. 자, 그런 말입니다. 이 판례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점은 잠시 이따 좀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형식설에 의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법령, 계약, 선행을 받고 자, 마지막이 조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리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자기 의무의 발생 범위가 너무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설, 실질설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리상의 자기 의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합설의 입장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판례들도 전부 중요한 것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뭐 사기죄에 대한 판례들인데, 이건 이제 사기죄 편에 가면은 상세히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때 가서 개별적인 사실관계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식설에 의한 분류를 받고요. 결합설의 입장에서는 기능설에 의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 의무고 하나가 이제 안전 의무입니다. 자, 뭐 보호 의무 아까 그 해운대 사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지위 때문에 아버지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특별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이런 보호 의무가 인정되느냐? 첫째, 자연적 결합 관계일 때 이런 실질적인 보호 의무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연적 결합 관계라는 건 별게 아니라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그래서 아까 아버지와 아들은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상호에는 서로 상대방의 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 주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데 이건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뭐 부부는 상호간에 서로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신뢰와 보호 관계가 진정으로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실질적인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부부 관계일지라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다. 뭡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고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실질적 관점에서는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특징이죠. 실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진짜 신뢰와 의존 관계가 존재해야만 보호 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보호 의무는 긴밀한 공동 관계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긴밀한 공동 관계라는 것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에 버금갈 정도로 신뢰와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아니지만 긴밀한 공동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밀접한 생활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밀접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족의 버금가는 밀접한 생활 공동체일 때도 이런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지 위험 공동체입니다. 위험 공동체. 그 예를 들어서 산악 등반대가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탐험대들 정말 혼자서는 도저히 그 산을 올라갈 수 없고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고 도움을 줘야만 협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 아닙니까?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니까 상호간의 의존 관계와 신뢰 관계와 보호 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긴밀한 공동 관계로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등반대 중 한 사람이 낙오했다. 낙오한 사람을 방치함으로써 그 사람이 죽었다. 뭡니까? 그 방치한 등반대원들에게는 부작위범이 성립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뭐 살인죄라든가 또는 뭐 유기치사죄 같은 것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 단순한 집합체는 그 긴밀한 공동관계가 아니고 여기서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시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고시원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명, 100명의 사람들이 그 생활하고 있죠. 한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아니니까 그 자연적 결합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한 건물 안에서 사실 숙식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긴밀한 공동관계에 해당해서 사후간에 어떤 보호 의무가 인정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이때는 그냥 밥만 같이 먹죠. 밥만 같이 먹고 그죠? 한 건물 안에 있을 뿐이지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상호간에 어떤 의존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숙식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가장 적절한 예예요. 단순한 숙식 공동체. 그래서 이때는 상호간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가부장 학생이 이제 고시원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꾸 뭐 끙끙 앓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가부는 이제 귀를 틀어막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한 12시경에 가부 이제 출출해서 뭐 빵이나 하나 사 먹을까 해서 이제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옆방을 지나게 되는데 옆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 쓱 보니까 그 옆방에 을이라는 학생,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누워 있는데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막 식은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진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 굉장히 좀 위급한 것 같으네. 그러나 분명히 신호희 선생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하여튼 뭐 난 오래 공부하면서 방치하고 여기 가서 이제 라면 하나 사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고시원이 난리가 난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 학생이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갑이 뭐 119에 신고한다는가 해서 이 을을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부작위였죠. 그럼 이 갑이라는 학생한테 부작위에 의한 뭐 살인죄 같은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갑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검토한 게 뭐죠? 첫째가 자연적 결합관계, 가족 아니죠. 두 번째 뭡니까? 긴밀한 공동관계. 근데 긴밀한 공동관계로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보호와 의존과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고시원 옆방 사람한테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자기 의무는 없다. 보호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자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아무리 부작위 했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수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떤 자연적 결합 관계도 아니고 긴밀한 공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보호 기능의 그 자의적 인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갑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해군에서 제대했고 해군에서 수영을 아주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여름에 갑이 동네 아이들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확실한 수영을 가르쳐 줄게. 자, 가자, 저수지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로 간 겁니다. 영을 데리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가면 그 아이를 평소에 좀 미워했어요. 미워해가지고, 그래, 잘 가라. 하면서, 그 아이를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그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작위였어요. 자, 이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무가 필요한데, 자, 그럼 자기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해 봅시다. 자,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를 보호해야 될 보호 의무. 첫째 검토해야 될 게 뭡니까? 자연적 결합 관계인가? 아니죠. 가족 아니죠. 두 번째, 긴밀한 공동 관계인가? 그래서 단순한 수영 정도를 그 에베레스트 등반한 정도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긴밀한 공동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마지막이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죠. 자,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수지로 데리고 감으로써 벌써 자기 스스로 그 부모들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스스로 걸머지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아이를 구조해야 될 보호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고 이 자기 의무 있는 자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의 고의로 아이를 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로서 우리가 또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이제 치료할 때, 이때는 뭐 의사와 환자가 가족도 아니고, 뭐 긴밀한 공동관계도 아니죠. 결국 남아있는 것은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배탈 사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뭡니까? 그 환자를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을 때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의사에 의한 치료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른 의사에 의한 치료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 이때는 자신의 환자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단순히 전화 한 통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환자로 인수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실질적으로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건 케이스를 검토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문제가 냈을 때,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 보호의무를 검토할 때, 첫째, 자연적 결합관계, 두 번째, 긴밀한 공동관계, 세 번째,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 이걸 차례차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고시원 사건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자, 옆방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복도에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뭐 얘기도 하게 되고, 친해졌어요. 친해졌습니다. 근데 을이 이제 굉장히 몸이 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굉장히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을의 방에 가서 을을 간호하기도 했었고, 또 약을 또 사다 주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을을 뭐 이렇게 뭐 지압을 하기도 했었고, 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뭐 이렇게 뭐 안마도 해주기도 했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을이 굉장히 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갑이 을의 수발을 거의 다 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 버리죠. 이게 뭐가 됩니까?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죠. 그렇죠? 남남이에요. 뭐 형제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고 동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했다는 거죠. 이럴 때도 보호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장 흔한 예가 이런 예입니다.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밤늦게 퇴근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노숙자 을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갑이 대문 앞에 쓰러진 사람 보고 흔들면서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뭐 한 사흘을 굶었다. 난 또 지병이 있어서 지금 꼼짝을 못하겠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갑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의리한 사람을 번쩍 안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실에 눕혀놓고 진짜 뭐 몸도 좀 씻겨주고 또 미음도 끓여서 먹이고 뭐 약도 사다 먹이고 그랬는데 좀 낫는 듯 하더니 그 다음날 점점 상태가 위중해지는 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갑자기 더러 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이거 사람 이거 진짜 한번 송장 치겠네, 장례 치르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안 하다가 그 대문 앞에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갑이 다시 방치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사망해 버리고 말았을 때, 자 뭡니까? 계속 치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부작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 자 여기서는 보호 의무가 필요한데, 자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한테 그 노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보호 기능의 자의적 인수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이 조금은 불만스럽기는 해요. 뭡니까? 굉장히 갑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렇죠. 거의 모르는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근데 갑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살리려고 노력했다가 결국은 살인죄라든가 뭐 유기치사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심하지 않냐. 도리어 무시하고 간 사람은 무죄고, 그렇죠? 그 노자를 살리려고 어떤 선의를 발휘한 사람은 나중에 죄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그 형량을 감경할 때 상황이 문제되는 것이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보호기능의 자의적 인으로서 보호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 의무에는 보증의 의무를 보기로 합시다. 아까 개 사건 보시면 됩니다. 개. 그래서 도사견 위험 발생의 원인이고, 그 도사견 주인은 위험 발생의 원인인 개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안전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위험원에 대한 관리 의무죠. 위험원에 대한 관리 의무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행 행위로 는 자기 의무고, 둘째가 위험원에 대한 감독 의무고, 마지막이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입니다. 자, 선행위가 또 나왔네요. 좀 중복적이죠. 아까 형식설에 의할지라도 세 번째 선행행위는 자기 의무가 나오는데, 실질설에 의할지라도 또 선행행위라는 자기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결합설을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질설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이걸 실질력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다 더 심화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첫째, 이 선행위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선행행위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행위가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야기됐을지라도 그 선행위가 결과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이지 못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행위가 아니라면 일단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갑이라는 이제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의리라는 남자가 주방용품 가게에 들어온 겁니다. 대개는 여자가 와서 사갈 텐데 남자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의리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얼굴도 굉장히 초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칼 하나 주세요. 그런 겁니다. 가면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이 사람 진짜 이걸로 회치려고 하나, 아니면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 뭔가 좀 기분이 찜찜했지만 어쨌든 뭐 자기는 그거 팔아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칼을 팔았어요. 근데 그날 일이 벌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바로 그 의리한 사람이 그 칼로 누구를 찔러가지고 살인을 범했다는 기사가 이제 나게 된 겁니다. 자, 자기가 판 칼로 이 사람이 살인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는 그 칼을 판다는 선행위를 했고, 자, 회칼이라는 이 흉기에 가까운 걸 팔므로써 피해자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칼을 판 갑은 칼을 사가는 을에 살인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자, 칼을 판매하는 이 선행위는 저 살인의 결과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주방용품 가게에서 칼을 팔아요. 그렇죠. 근데 칼은 사실은 살인의 흉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위험은 그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허용할 수 없다면 칼 못 팔게 해야죠. 칼 다 못 팔게 해야 돼요. 주방용품 가게에서 칼 못 팔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용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선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이 야기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때 위험을 사회적으로 볼 때 상당하지 않은 별거 아닌 그저 허용된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살인을 막아야 될 자기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선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라 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선행위는 위법한 선행위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선행위로부터는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행정고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사례 보기로 합시다. 가면 늦은 밤 공원벤치에서 애인과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동네 불량배열이 칼을 들고 나타나 위협을 하면서 애인을 추행하려 하자 옆에는 술병을 휘두르며 방어하다가 을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을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가물이 출혈과다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겁도 나고 후환도 두렵고 이런 놈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애인과 함께 그 자리를 도망쳤다. 을은 다른 사람의 구조를 받지 못하여 출혈 과다로 사망하였다. 자, 갑의 죄책은 뭐냐는 겁니다. 자, 죽어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살인의 고의로 취급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오늘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로 을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죽게 했죠. 그래서 그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보세요. 먼저 이 사안을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술병으로 을의 머리를 가격해서 을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상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상해. 일단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위법할까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불량배의 추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정당방위는 자기를 위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돼요. 근데 어쨌건 갑의 정당방위에 의해서 을은 중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은 을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을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부작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의 고의로 을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문제는 자기 의무는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 의무입니다. 갑이 술병으로 때렸기 때문에 을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이 야기된 거죠. 그렇죠? 술병으로 때렸다는 선행행위로 인해서 을의 생명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 갑의 선행행위로 인해서 을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질설의 관점, 이 기능설의 관점에서는 선행행위로 위험을 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선행위는 어떤 평가를 받는 선행위라 해야 됩니까?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행행위라 해야 됩니다. 갑이 술병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법한 행위라는 평가를 받았죠. 따라서 적법한 선행위로부터는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의무 없어요. 자, 자기 의무 없으니까 아무리 을을 구조하는 자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은 무죄가 됩니다. 상해 부분은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는 것이고 또 을의 사망 부분은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무죄가 되는 이유가 달라요. 상처를 입힌 부분까지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되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되는 거지만 이 사망 부분은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으로써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선행위가 위법해야만 자기 의무가 인정되고 적법하면 자기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선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차도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뭐야 하면서 봤더니 그 반대 차선 쪽에서 이제 커다란 덤프 트럭이 하나 오고 있다가 이 덤프 트럭이 브레이크 파이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갑의 자전거를 향해서 이 덤프 트럭이 덮쳐오는 겁니다.
깔리면 죽죠. 즉사입니다. 갑이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인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인도에는 을이라는 어떤 아이가 지나가고 있다가, 자, 갑의 자전거에 받쳐가지고, 을이 발목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선 갑의 행위는 뭐라 평가되느냐? 일단 아이를 공격해서 상해를 가했으니까 뭐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본다면 폭행치상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자, 구속요건 해당성을 위법성을 추정하는데, 자, 요때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긴급 피난에 의해서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긴급 피난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제3자한테 전가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모면한 거죠. 이런 것을 긴급 피난이라고 말합니다. 뭐 긴급 피난 가운데 공격적 긴급 피난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아이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 적법한 행위예요. 자, 그래서 아이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형법상으로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 적법한 선의 행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생길까요? 원칙적으로 안 생기죠. 그러나 요 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아이는 이 트럭의 어떤 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입니다. 트럭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갑은 자기의 위난을 무고한 제3자한테 전가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 살라고 남을 공격한 거죠. 이때만은 비록 적법할지라도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지라도 이 아이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 긴급 피난의 경우에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법에 있는데 그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사고 운전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그것도 예외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판례 고딕 봅시다. 자, 교통사고 났다. 즉,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차에 치여서 어떤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나한테 있느냐?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밑에 고딕부 보시면, 자, 그 의무, 구호 의무입니다. 이 구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다. 자, 뭡니까?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운전자에겐 구호 조치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었을지라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지라도 뭡니까? 그 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박스 아래에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3번 항목인데, 의무를 위반한 선행위는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침해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통관계 인허자는 이혼소송에서 위증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이걸 분석적으로 봅시다. 자, 간통관계가 있다. 자,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간통을 함으로써, 자, 이 간통이 선행행위죠. 자, 간통이란 선행행위를 함으로써 뭘 침해했습니까? 자,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성도덕, 성풍속을 보호 법익으로 한 죄입니다. 그래서 간통이라는 선행위를 통해서 성풍속을 침해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그 상간자가 위증하는 것을 내버려 뒀어요. 자, 상간자가 위증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통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 간통의 상대방이 위증하는 것을 막아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의무를 위반한 선행위. 여기서 말하는 의무를 위반한 선행위는 간통을 말합니다. 자, 이 간통은 침해된 법익. 자, 여기서 침해된 법익은 뭐가 침해됐다는 겁니까? 위증을 통해서 침해된 법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고, 자, 위증을 통해서 침해된 법익은 성풍속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의 적정성입니다. 자, 사법기능의 적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간통 행위는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침해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거지만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고 서로 법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상간자가 위증하는 것을 방지해야 될 자기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안전 의미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